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SK그룹의 M&A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최태원과 노세영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혼 소송,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 분할이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이 되게 되면 최태원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SK그룹에 대한 M&A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현재로서는 SK그룹의 M&A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간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SK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현재 SK가 있기까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정희 회장의 그 역할이 워낙 중요했었고, 그분이 한 것 중에서 두 가지 M&A가 현재의 SK그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 두 회사의 첫 번째는 유공으로 알려진 대한석유공사, 그리고 두 번째가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석유공사는 1980년 걸프사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키로 결정이 되면서 이 지분을 성경그룹이 인수했고, 이 그룹은 5년 뒤에 나머지 50%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가장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과 각주전을 벌였었는데, 재계 10위권 바뀐 성경그룹으로 이 인수하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자, 이것이 뭐 특혜였다 아니다라고 말이 많은데,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시에 걸프사가 매각한 50%의 지분이 과연 특혜였느냐라고 써놓은 기사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걸프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세가 불안해졌고, 바로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해서 과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을 제대로 매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심을 가졌고, 마침내 본사회의에서 매각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 1차 석유파동은 잘 넘어왔는데 2차 석유파동 때 한국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공 지분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걸프사가 확정적으로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에 성경의 인수 금액은 672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재계회 서열 1위는 삼성이었지만은 삼성에 비해서 유공의 인수 의지가 강했던 SK는 그 소위 제품의 수직 계열화, 소위 원유 도입서부터 모든 제품, 석유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성경으로서는 그 기업의 사활을 걸고 도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특혜라고 했던 말도 많았지만은 실제로 인수가 되고 나서 이 유공의 증설 그리고 인수한 다음 성경그룹 내에 자금 유출 금지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쉬운 인수였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또 자기보다 훨씬 큰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마치 특혜라고 써놓은 기사도 많았지만은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매출액이 당시 성경그룹이 10배라고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유공의 매출액이 국내 1위였던 것은 맞습니다. 1978년도에는 6천억대였고 79년도에 1조를 돌파하게 되는데 당시 이 규모는 성경그룹의 2.5배 수준입니다. 1979년 성경그룹의 총 매출액은 3,700억으로서 재계 10위권 바뀌었는데 유공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1980년도에는 9위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그룹 자체 내의 성장 동력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공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비교해보면 2003년도
가장 그 당시로서 가까웠던 2003년도 현재의 자산 총액은 15조, 자본 총계는 5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와 비교할 수 있는 이 매출액이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만에 매출액이 14배로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펴볼 중요한 두 번째 회사는 바로 대한텔레콤입니다. 결국 이 회사를 통해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고 이것이 현재의 SK텔레콤이 되기 때문에 이 대한텔레콤 설립 당시에는 성경텔레콤이었는데 이 회사의 설립은 SK그룹의 현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1991년 당시에 그룹 내부의 전산화, IT를 위해서 설립을 했고 최정현 회장의 해안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의 굳건한 의지로 인해서 대한텔레콤은 탄생을 했죠. 이 회사는 1998년 SK CNC로 사명을 변경한 뒤에 2009년 상장을 했습니다.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최정현 회장의 며느리인 노세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고 결국 당시에 대통령 당선자인 김영삼 씨의 권유로 인해서 이 사업권을 반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인수한 코오름과 포항제철의 합작회사인 신세계통신이 결국 2000년에는 다시 이것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것을 다시 SK텔레콤이 인수해서 결국 두 회사 모두 SK텔레콤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시에는 이동통신 사업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들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신세계통신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지도 않습니까? 자, 이렇듯 당시의 이동통신 사업은 굉장히 전망은 좋으나 경쟁도 치열했었고 결국 앞날이 반드시 보장된 것만은 아닌 사업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자, 중요한 사건은 1994년도 6월 달에 KT가 보유한 한국이동통신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좋았으면 KT가 매각을 결정했을까요? 아니죠. 투자와 어떤 사업에 대한 보장이 있지도 않고 사업권에 대한 어떤 자신, 경영에 대한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KT는 한국이동통신을 매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당시 성경이 인수를 해서 지분 23%를 취득함으로 해서 일대 주주에 올라갑니다. 당시의 인수 금액은 4,370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노태우 시대 때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했습니다만은 결국 세간의 유혹이 불거지자 최정현 회장은 과감하게 사업권을 반납했고 정권이 바뀐 후에 2년 뒤에 다시 정식으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 자체는 결국 노태우의 도움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정현 회장이 들인 노력은 군데군데 많은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최정현 회장의 해안이 현재 SK그룹에 큰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이후에 대한텔레콤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94년도에는 매출 28억에서 2년 뒤인 96년에는 790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수한 당시에 SK텔레콤의 경영 상태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근접한 연도인 1996년도 당시의 매출액은 2조 6천억이었었고 2년 뒤인 98년도 3조 5천억으로 성장을 합니다.
뭐 지금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순이익도 비슷한 규모고 오히려 줄었죠. 그 다음에 자본 총계만이 약 한 40% 정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의 그 SK텔레콤 외형과 비교를 하면은 현재의 자본총계 22조, 매출액 17조, 영업이익 1조 2천억과 비교하면 당시의 영업 규모는 지금의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신세계통신은 매각을 했고 한때 TV 광고에서 많이 나왔던 CT4는 부도가 났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이 사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선견지명과 반대인 후견지명이라고 하죠. 복권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나면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 앞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이동통신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은 바로 현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정현 회장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기업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동통신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에서 분류된 업종은 역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기전자가 아니라 운수창고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증권, 금융 관련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동통신 사업체의 위상이었습니다. 자, 재산 분할 당시에 어떤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자, 결혼 당시에 과연 최태원의 재산이 얼마였느냐? 1988년 9월 13일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분 구조를 알 수 있는 재무조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사업보고서가 1988년도 거가 있지가 않습니다. 제일 빠른 것이 1999년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재산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도 1988년 당시에 성경그룹의 상장회사는 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과연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정현 회장이 1998년도에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상속 재산의 규모가 얼마였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현재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알게 되면 이 세 가지 숫자를 알게 되면 당시에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얼마까지 불어났고 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노세용 씨가 요구하는 40.3%를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숫자가 정확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상속 및 증여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혼인 기간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소가 시작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재산 분할 대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하지만 고려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자, 그것은 노태우 시절에 SK그룹이 급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노태우의 배경 때문이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5를 인수할 당시에는 노태우 씨는 이미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였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훗날 전두환 대통령이
유공의 인수는 노태우가 시켜준 거야. 이런 말도 하긴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유공 당시에는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노태우와 그 노소영의 지분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근데 SK텔레콤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인수한 것이니까 노태우 씨의 지분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노태우의 정치가로서의 입김과 그 다음에 기업가로서의 최정현 씨의 영향력을 본다고 치면 사실 최정현 회장의 역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시카고 대 경제학 석사를 하면서 상당히 그 당시 중동에 있는 재력가들과 인맥을 쌓았고 왕가들과 친분을 가지모려 해서 실제로 제2차 석유파동 때 사우디로 달려가서 그것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날라갔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수출 금지를 시킨 원유를 본인이 해결해서 다시 원유 수입을 재개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부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최정현 회장이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노태우와 최정현 회장의 어떤 공헌도, 이것은 뭐 최정현 회장의 공헌이 결코 작지는 않다. 다만 노태우 씨의 공헌을 조금 인정해 줄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